민변과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의혹 조기를 했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 연결해서 추가 의혹은 어떤 건지, 정부의 진상규명 진행 사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의혹 제기되고 참여연대 쪽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민변과 참여연대 쪽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기존에 1차에 제기했던 내용이랑 대동소이한 부분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방식의 투기건을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자의 진영에서 막 온갖 억측이 제기되고 오보도 많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정정할 수가 없어서 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루 동안 LH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한 토지 10필지를 찾아냈습니다. 예. 이에 저희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부패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패 행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아무튼 여기저기서 지금 괜한 억측을 제기하고 저희들 기자회견한 변호사님을 비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모 언론사에서 마치 참여연대에서 최초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최초 제보자는 지금 자유로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제보자의 개인 정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언론사 기자님들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전화를 해서 최초 제보자의 개인 정보는 묻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근데 오늘 또 다른 언론에서는 LH 쪽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조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거절했다 이런 기사도 났거든요. 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사실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예. 일단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인데 정부의 그런 사후 검증 절차를 참여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이 사후 검증을 안 하면 또 어떻게 실제 전수조사 결과가 적정한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결론은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의 이제 대체적인 의견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쪽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정부 조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감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 단체에서 함께하는 거 좋다.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의혹 제기한 곳이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저희 생각은 꼭 민변과 참여연대 아니어도 언론사 또는 감사원 기타 등등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거를 전수조사 결과를 검증을 하면 되지 꼭 민변과 참여연대가 꼭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발표하는 게 적정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가능한 행정력, 수사력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수사팀에 힘을 좀 실어줬고요. 네. 정부도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 이게 각 부처 관계자들마다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 정부의 전수조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압수수색도 하긴 했던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전수조사 필요성 때문에 한 거고요. 예. 일단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있고 그걸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강제수사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동안 H공사가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모두 나오면 그 다음에는 현재의 부패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난 1970년 강남 신도시로부터 벌써 50년 동안 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최종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서 네.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한다는 걸 또 한번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인데 네. 지금 뭐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전수조사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도 현행법상 과연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겠느냐. 특히 나는 특정 정보를 받고 부동산을 투기한 게 아니다. 나의 감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뭐 그런 회의적인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서 투기를 했으면 예. 이건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예. 둘째,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아닌 정보를 이용을 했으면 이건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상 목적의 사용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투기 이익에 대해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셋째,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예.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했으면, 예. 이때부터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행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공직자윤리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예. 없다 보니까 단순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 단순 징계 사유가 되면 형법상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가 없다. 예. 현재 그게 가장 큰 쟁점에 있습니다. 그럼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의 혐의를 받고 그게 결과가 나온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네. 또 그래서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시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은 하겠습니까? 특별법과 소급 적용?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여러 법률가들 의견 모으고 있고요. 예.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 형사처벌은 소급해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투기 이익을 행정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신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 직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공사 직원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농지를 취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현행 그 농지법상 어떤 제도가 있냐면 지금 거기가 시흥시니까 시흥시장이 그 해당 공사 직원에 대해서 그 농지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은 그 공사 직원이 응하면 처분을 하는 거고, 근데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시흥시에서는 이행 강제금, 농지 대가, 농지 매매 대금의 5분의 1씩을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처벌은 좀 어렵고 소급 적용도 좀 힘들 테고. 네. 그 만일 이득을 이미 실현해버렸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사들인 토지를 처분해서 이득이 났다. 이미 다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또 몰수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금은 처분할 시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만일 소급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소급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사건 말고라도 예전 사건까지 다 팠을 때. 예전 사건까지. 예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기 판교 동탄 신도시까지 그렇죠. 가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효가 이미 10년이 지나서 그거는 2기 신도시까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3기 신도시는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변 참여연대가 심상정 의원과 함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어떤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기 행위를 하면 징역 1년 이상 아니면 그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또는 5배까지 벌금으로 이 투기이익을 회수를 합니다. 예. 좀 더 예를 들면 그 백신을 개발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주식을 먼저 사면 이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백신을 개발할 것 같은데 실패했다더라. 근데 이 정보를 먼저 얻어서 팔면 손실을 회피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부자의 미공개 이용행위에 대해서 그 주식 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그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엄벌을 하는데 이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게는 똑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토지를 사놓고 그게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이분은 뭐 몇 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1970년 강남 신도시 개발부터 해서 지난 50년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 제재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법 청원을 한 거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하게 처벌하자라는 취지로 청원을 예. 하였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을 보면 네.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에 대한 상시적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그 국토부나 LH공사의 내부의 부패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형사처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그럼 만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기서 지금 투기 여부를 검증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도 알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취득해야 하고 차명으로 취득하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네. 근데 노태우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몇 명 처벌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 손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직 문화가 너도 나도 다 해먹으니까 뭐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70년도 강남 신도시 개발 때도 그때 몇 분의 투기 행위를 하신 분은 처벌을 받았고요. 예. 1기 신도시 분당 일산할 때도 처벌을 받았고요. 예. 2기 신도시 판교 동탄인가요? 여기 할 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고 그렇죠. 예. 특히 이 사건은 공사 직원들이 실명으로 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부패 행위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패 행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197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대대로 내려온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구조 개혁에 대해서 부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구조를 어떻게 국회에서 개혁하는지를 좀 유념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비난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앞서 민변 김태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LH 사건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 아니냐, 벌금을 물더라도 시세 차익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런 우려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강력 처벌 목소리를 일단은 높이고 있죠. 자,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근입니다. 예.
자,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상당히 거셉니다. 뭐 의원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 위반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투기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드러난 것이고요. 예.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반사회적인 투기 범죄다. 따라서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투기가 하게 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 여당 입장이고 또 청와대 입장도 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아주 이례적으로 강한 워딩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이거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도 있고 또 저희 당은 일관되게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예. 홍남기 부총리도 사과했고, 뭐, 변창흠 장관은 뭐, 지난번 또 오늘도 국회 출석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는데요. 변창흠 장관이 결국은 자신이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혹시 당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저는 일단은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 우선 후속 대책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정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야당이 이거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통상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조사 권한이 일단 없고요. 예. 그다음에 통상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저는 국정조사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앞으로 근절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이걸 정쟁화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고 오히려 더 이런 문제로 상심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고 대통령도 각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원도 감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다양한 루트에서 또 조사나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얽혀가지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게 말하자면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감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협업을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디서 수사하느냐 문제는 아니고 수사의 의지가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안은 사실은 이게 무슨 재벌의 편법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분식회계처럼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기를 했냐 하느냐 문제고 이제 잘해봐야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하더라도 이게 말하자면 차명거래 한 경우에 이제 금융 흐름을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언론 보도도 보니까 LCT 관련해서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 이게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어요. 다 무더기로. 그런 걸 보면 이게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꼭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의지 싸움이다. 네, 맞습니다. 소급 적용 부분도 계속 논란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법 통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건 뭐 박근혜 정부까지 뭐 되돌아본다. 이건 잘못된 보도인 거고. 아, 그래요? 이미, 예.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쟁화 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 저희는 어쨌든 간에 LH 말하자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기관이 직원들이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대대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요.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이게 본인이 직접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직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든지 이런 건 잘해봐야 5천만 원 벌금에 그칠 공산이 있고 예. 또 잘해봐야 파면이다 이렇게 보면 파면에도 이분들이 50대가 넘었는데 그동안 이익 다 챙기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총리도 얘기했지만 폐가 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들 다 환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그럼 특별법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게 이제 부진적 소급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법이라도 통해서라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수사, 진상규명, 뭐 한수, 처벌, 뭐 당연히 지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좀 보시면요.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뭐 3에서 5배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하는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LH나 국토부 등 임직원 가족과 토지 거래를 조사하는 그런 개정안도 나와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고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뭐 국회 처리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3월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저는 뭐 여야가 이번에는 다른 이견 없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지금 9년 동안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번 기재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보면 뭐 예컨대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예.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또 조세 정책 또 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LH 방지법하고 여기다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한꺼번에 네,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국민적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추진하느냐, 스톱되느냐 이런 또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 부동산 대책 추진은 차질 없이 한다. 공급 대책은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차질 없이 일정대로 실행해야 된다. 비리는 비리대로 발본 세건하고 정책은 정책자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저는 이 투기 의혹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저는 이 시도시 추진 과정은 잠시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또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것도 시간을 좀 보면서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의원님 잠깐 LCT 특혜 분양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 LH 공사건과 지금 한데 묶여서, 네네. 특히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있는 사람들 또 정보가 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LCT를 그냥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일부 그 당시에 이제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명단이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 뭐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검사장, 판검사, 뭐 언론인 아주 뭐 유수의 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걸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건 저는 아마 공수처를 통해서라도 저는 제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장특혜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걸 무혐의 처리한 근데 당시에 말하자면 검사장이나 판사 특히 검사장이 만약에 특혜 분양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보도처럼 받았다면 이건 그걸 해서 대가성 뇌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르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수처에 아마 이걸 수사 의뢰를 할 걸로 이렇게 뭐 언론을 봤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수처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일단 뭐 진정서가 들어가서 경찰도 한번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LH 건이든 LCT 건이든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투명하게 좀 앞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정치권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게 이제 실태 파악뿐만이 아니고 엄정한 처벌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번 계기가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적폐, 망국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막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이제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조금 야권에 뒤지지 않겠냐 하다가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오면서 많이 좁혔다. 네. 어떤 조사에서는 1대1로 하면 다 이긴다. 이런 조사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이 LH 건이 조금 악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일시적으로는 윤 총장 사퇴와 LH 건이 동시에 겹치면서 뭐 우리 당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이제 한 달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뭐 여야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이걸 엄정하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였습니다. YTN 이동의 뉴스 정면성구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6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딱 100명이 더 늘었고요. 검사량이 줄어들었던 휴일 효과가 좀 사라진 데다 어제 경기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최소한 60여 명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여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5명,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4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월 첫째 주부터 8주째 환자 발생 추이가 정체되는 상황이다.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감소세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독일이나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서 기존에 보류하던 입장을 접고 접종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렇게 선회한 상태인데요. 이 같은 추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정부도 만 65세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셨겠지만 현행 5단계의 이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또 사적 모임 금지 규모를 3인에서 9인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하는 방향의 초안이 발표됐는데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방역당국이 발표한다고 하는 거는 이 바뀐 개편안이 아니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다음 2주 동안에
어떻게 단계를 할 거냐 하는 조정안이고요. 이 바뀌는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번 주 계속 관계부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에 아마 다음 주쯤에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정부가 이제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조건을 제시한 걸 보면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뀐 개편안 적용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이 가장 큰 고민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된 단계 간의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라면서 이 결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개편 시점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라도 확진자가 쭉쭉 떨어져 준다면은 이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된 거든 아니든 간에 단계만 완화되면은 사실 그와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이것도 풀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니까 각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확진자 수를 좀 줄여나가는 것 말고는 당장 뾰족한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쯤에 또 거리두기 연장이냐 얘기를 할 텐데 2주간 또 연장될 확률은 없겠네요. 2주간 연장된다라는 게 유지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갖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새로운 개편안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대로 하면 그냥 지금의 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또 한 번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들어보죠. 오늘이 대통령 선거까지 딱 1년 전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래서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했고요. 오늘 이 대표 당대표 사퇴하면서 어떤 이야기 남겼습니까? 여러 가지 오늘 일정이 바쁘게 일정을 나눴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기자간담회도 이렇게 좀 전에 끝났는데 이제 당대표를 192일밖에 안 했어요. 6개월간 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금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앞으로 좀 자기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 경쟁력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반전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좀 강조를 한 모습이었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오늘 5월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떤 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가동이 됩니다. 이 대표가 작년 8월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사실 지지를 얻으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게 뼈아픈 부분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지율 1위를 달렸었는데 하반기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전을 허용을 했고 올해 초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언급했다가 지지율이 뚝 떨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반전은 결국 4주에 다가온 재보궐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그 6개월밖에 안 되는 당대표에 이낙연 대표가 나간 이유는 당대표 나가기 전에 40%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아마 당대표를 나가서 6개월 동안 당을 이끌면 더 높은 확고한 지지율을 얻어서 그걸로 대선으로 직행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냐 싶은데 오히려 지지율은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 경쟁자죠.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낙연 대표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에 참석하는 모양새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당무위원회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참석했다라고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별도로 한 5분 정도 차담을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눴는데요. 이 지사는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 여당을 이끄는 일을 잘 해내셨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대표를 지켜 세웠고요. 사실 더 주목받은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한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윤 총장이 당연히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라면서 구태 정치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면은 국민과 국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미 윤 전 총장을 경쟁 상대로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여러 지점이 있을 텐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라고 견제구를 좀 던졌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건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 이번 기회에 국가 전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전면적 조사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해 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1년 전이기도 하고 예. 그 역대 1년 전 대통령 선거 1년 전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네. 대통령 선거 있기 1년 전에 여론조사의 탑3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딱 3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으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어렵다. 제3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둘의 구도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 조금 이게 질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제3후보 측, 다른 어떤 경쟁하고 싶어하는 후보 측에서 흘리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지만 윤석열이라는 어떤 진짜 새로운 야권의 대항마가 정식으로 이제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곧 총리를 내려놓고 이제 대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윤 전 총장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대권 출마에 대해서. 예. 또 언론에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예. 김경수 경남지사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이름이 다양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도 여권입니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등장함으로써 제3지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 총장이 제3지대로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금도 그 잠룡들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오고 있죠. 그 안 나오는 것도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쪽으로 안 온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또 대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는 낙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은 당장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냐 오세훈 후보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나가서 이기게 되면은 제3지대에 힘이 실리는 거고 오세훈 후보가 나가서 이길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힘이 실려서 이렇게 구도가 되면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이렇게 야권의 지지율을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와 주는 자체가 좀 반가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요. 예. 그렇게, 예. 지금 기자님 이야기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데 양쪽 다 아직 최종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범여권, 범야권 다 해서 단일화 과정이 남았는데 일단 오늘 범여권은 단일화에 합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오늘 두 차례 토론을 포함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두 번의 토론을 하고 또 민주당의 권리당원 또 열린민주당의 의결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원 투표를 한 50%, 또 무작위로 뽑는 서울시민 투표 결과를 50%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박영선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예. 야권 단일화 대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나오고요. 또 이제 반면 야권 단일화는 주목도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높지만 단일화 성사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권은 합의를 마쳤지만 야권은 오늘부터 실무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기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신속하게 단일화 협상을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경선 승리를 통한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LH 등 이제 여권에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나쁠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가지고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단일화 방식도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기존까지 국민의힘 경선 또는 제3지대 금태섭 전 의원과 했던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뽑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개방형 시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선거, 서울 시민들을 갖고 예비선거를 해서 뽑자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원 수가 많고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 측에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게 축구 경기 준결승까지 해오던 거를 갑자기 결승전에서 바꾼다면 룰을 수용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야권 전체의 단일화를 진행하는 건 당내 경선의 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은 흥행은 조금 크게 될 확률이 없습니다만 스무스하게 일단 합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야권은 흥행은 지금 일단 성공시켰는데 과연 합의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 방식 룰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를 100%로 하든 50%로 하든 프로테이지는 넣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 설문 문항을 또 뭐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적합도냐, 지지냐. 그렇죠. 경쟁력이나,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철수 후보 쪽이 유리할 테고, 경쟁력 단어를 빼면, 오세훈 후보 유리할 테고,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해보죠. 박영선 캠프에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에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에 가족하고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의 내곡동,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오전 시장이 당시에 시장 재직 시절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11년에 이 땅을 넘기는 대가로 SH공사로부터 한 36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게 일단 두세 배 이익을 봤다라는 어떤 의혹이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이게 이미 10년 전에 해명이 된 거다. 흑색 선거 수준의 공세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수세를 모면하고자 꼼수를 짜낸다. 이런 공개할 시간이 있으면은 정부의 투거 증거 인멸을 차단할 수 없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 방안 그리고 감찰 제도 개선 등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공표를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연초에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앞으로 1년 동안 각 부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이 워낙에 현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거론될 것인지가 주목됐는데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 거론이 됐고 또 문 대통령도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했고 수사권 개혁이 이제 다 나아가기도 했지만 아직 이게 검찰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다. 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 검찰이 지금 셀프 감찰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감찰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부분도 법무부가 주요 쟁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검찰을 감찰하도록 그 영역을 확대하고 검찰이
자신네들의 비위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을 숨기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법무부에서 아예 감찰을 주체로서 좀 더 강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기소 분리 방안 검토 입장을 대통령 앞에서 보고하면서 공식화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뭐 속도 조절 이야기 이것은 아닌 걸로 그러면 그렇죠. 결론내도 될까요? 예, 속도 조절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입법 사항이니까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런 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수사 기소 분리는 그 원칙은 맞다라고 대통령이 하긴 한 것이고 그렇다면 뭐 근데 뭐 질서 정연하게 좀 하자 이런 말은 또 당부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만들면 제정안이 되거든요. 제정안이 된다면 뭐 상당히 입법 절차가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고 만들어라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이건 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감찰을 했을 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좀 보였어요. 특히 법무부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대검에서도 감찰부가 있는데 감찰부가 감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 지금 불협화음들이 꽤 많습니다. 예. 뭐 한동수 감찰부장 또 법무부도 감찰 관련해서 또 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뭐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또 제도를 마련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가 됐고 앞으로 이제 감찰이 좀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좀 뭔가 이게 수사나 징계까지 좀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얘기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도 감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감찰이었죠. 감찰에 해당한 건데 문제는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 이래저래 뭐 정확하게 결론이 잘 안 났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감찰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대부분 검찰 식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껏 계속 뭐 봐준다든지 수사로 가지 않는다든지 징계로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감찰제도 강화, 외부 통제 강화라는 거는 수사로 가든 징계로 가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라 뭐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문정 검사의 감찰권을 수사권을 뺏었다. 총장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감찰 3과장에게 이 사건을 넘겼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한동수 패싱이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최근 검찰이 보여준 어떤 부분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 혐의의 대상자였던 검찰들에 대해서 이문정 당시 감찰연구관 부장검사급이었는데 공소장까지 초안까지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혐의의 확신을 갖고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직무에 배제시킨 뒤에 이게 정식 배당을 시킨 것도 아니고 주인 검사를 지정하는 형태로 대검으로 넘긴 이후에 사실 공소시효를 정말 촉박하게 앞둔 시점에 다 무혐의로 그러니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또 이 법무부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봐야 할 증언이라든가 서류도 엄청 많은데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다 봤어 무혐의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감찰이야. 결국은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감찰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이야기 봅시다. 결국은 무혐의 됐잖아요. 무혐의됐는데 여기에 총 증인이 새롭게 4명이 등장해서 3명이 한 명을 제외하고 3명이 당시에 검찰이 나에게 거짓 증언하라고 시켰다라고 지금 증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이문정 검사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혐의 없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시기가 좀 문제 같아요. 이제 두 사람 증인한테 모해위증 교사를 했는데 한 사람 증언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고요.
22일이 이제 3월 22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지금 장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문정 그 감찰연구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 제기도 가능하다. 최소한 뭐 마무리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한다면 수사지휘권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예. 지금 감찰 3과장 직무 배제하고 임원장한테 배당하는 식 아니면 지난번에 그 검찰총장 직무 배제한 것처럼 조남관 그 차장한테 그 직무하지 마라. 요 정도의 수사지휘권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또 꽤 있기 때문에 이 또 짧은 시간에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크게 좀 걱정되기 때문에 과연 수사지휘권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경위로 무혐의로 종결이 났는지는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들여다볼 것인가. 이 사건을 그렇다면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공소시효가 22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아마 발동을 할 것이고 이게 뭐 검찰과의 대립각을 내세우는 뭐 2라운드로 돌입하는 그 전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 건은 이문정 검사 이 사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봤고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심증을 굳힌 이 검사에게 맡겨서 아무래도 이 수사는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소시효 끝났으니까는 뭐 검찰이 무혐의를 했으니까 무혐의로 넘어가자. 또 이럴 수도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의 증언자 중에 3명이 내가 모의이전 교사를 당했다고 다시 말을 했고 네. 거기다가 수사를 감찰을 이문정 검사가 쭉 또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당신은 하지 마 수사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줬고 네. 하루 이틀 만에 무혐의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수사가 아니냐. 게다가 지금 한명숙 사건을 당시에 담당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아끼던 특수통행 후배들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새끼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런데 22일 그날 공소시효 끝난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학의도 뭐 똑같았거든요. 김학의도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었는데 시간 지나서 결국은 기소를 하지 못하고 뒤늦게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뇌물죄 등등으로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촉박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제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 그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내가 불기소라고 판단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다면 직무 배제를 해서 하는 건데 또 같은 검찰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 또 이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검찰 내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비판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지휘권 형식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소시효 끝나고 그럼 김학의 사건처럼 또 뭐 재조사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판 준비기일 첫 기일이었는데요. 원래 공판 준비기일에는 이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의무는 없는데 지금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전부 출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기일에는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게 되는데 아마 전부 부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이 가장 큰 그 문서를 파기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최종 문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버전을 지운 거고 일괄적으로 이 최종 버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웠기 때문에 이게 손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됐다고 하고요.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증인 신청을 과연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인데 오늘 증인 채택 여부가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이 전 이제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이랄지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는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랄지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삭제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고. 근데 이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또 자신의
또 핵심 측근이 또 수사를 했고. 네. 근데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또 이 사건 말고라도 그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거기서도 또 차규근 본부장도 기각됐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신경 써서 맡았던 사건들이 지금 다 좀 삐걱거리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이게 연속으로 영장이 기각되고 뭐 이렇게 네. 되니까 앞으로 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했던 사건들이에요. 직권남용죄이기도 하고 월성 관련돼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뭐 그 밑에 공무원들이 했던 거는 뭐 범죄가 되는 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평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직권남용죄를 할 수 있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법원에서 일단 영장 기각을 해버렸고요. 마찬가지로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과연 이게 범죄가 되느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꽤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영장을 차규근 그 본부장 기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동력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던 윤 총장이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없으니까 네. 또 새로운 신임 총장이 또 나올 거고 하면 이두봉 뭐 대전지검장이 지금 월성 사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뭐 예전 윤석열 총장하고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력은 잃어가지고 쭉쭉 추진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감사원법 위반 등등 했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벌 부분은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목적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정권의 핵심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가족과 측근 비리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일단 뭐 한동훈 검사 수사는 어떻게 지금 휴대폰은 아직 네, 지금 포렌식이 안 됩니까? 정지돼 있어요. 예. 포렌식도 안 되고 뭐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비밀번호 주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죠. 바로 예. 끝나버리죠. 수사가 그냥 종결되고 그걸 기소라든 불기소라든 결정이 날 수 있는데 예. 한동훈 이제 검사가 그걸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도입될 때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이 수사는 지금 정지가 됐고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 장모와 아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모 사건도 거의 이제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이게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좀 중형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 가액을 속이고 본인 이게 명의까지 좀 그 가짜로 문서를 작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요양병원을 사실상 사인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데 그 의료법 위반의 어떤 혐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소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결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인과 관련한 이 수사, 뭐 부인이 어떤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후원을 할 만한 전시회가 아니었는데도 아마 윤석열 총장을 보고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후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사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일 정윤 변호사 말대로 유죄를 받는다면 큰 범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이 사건도? 지금 김건희 씨 사건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도 거의 다 돼갑니다. 예. 근데 사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 시세 조정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뭐 실제로 지났을 수도 있고요. 조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장의 측근이다 보니까 뭐 측근 아니 배우자죠. 뭐 제일 측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느려졌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본인의 검사 수장의 그 부인 수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혐의점을 포착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는 검찰 수사 과정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뭐 기소를 할지 어떻게 될지. 네.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하고 있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좀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정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가족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타격은 받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쿠팡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한 건데 이 노동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야 새벽 배송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뭐 쿠팡 측은 뭐 휴가를 쓰다가 그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분이 첫 휴가였다라고 해요. 그 일주일 휴가가.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원래는 가족분들과 뭐 놀러 가기로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고 연락이 두절돼서 좀 찾아봤더니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신 건데 지금 이 과로사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부검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 해당 그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있었고 심장 혈관이 상당히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1차 소견에 따르면 이게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과로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쿠팡 입장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쿠팡 입장은 어떤 건데요? 쿠팡 입장은 뭐 애도를 표하긴 하지만 그 부분입니다. 사실 사망 직전의 어떤 모습, 특히 24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지난달 7일 동안 휴가인데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근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평균 쿠팡 측에는 뭐 근무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는 하지만 정말 얼만큼 근무를 했는지 그게 일반 근무 시간을 초과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사고사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계속해서 과로사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쓰러진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해명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어떤 코로나 국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그 피해 보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 등을 갖고 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심야 새벽 배송 업무 이제 택배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1시간 무급 휴게 기간이 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 중에도 쉴 수 있었다.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유관 업무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형식만 그렇지 쉴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 비정규직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대평가제에서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보장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사실은 뭐 이 과로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서 대책도 마련하고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벌써 6명째거든요. 사망하신 분들이. 그런데도 우리 회사는 잘못이 없다. 기계적으로 일반 회사랑 똑같이 지금 항변하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전에 얼마의 시간을 일을 했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게 쿠팡은 지금 장 변호사 설명했다시피 성과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노동 강도가 세단 말이죠. 상당히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어떤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쿠팡 회사라는 독특한 특징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자꾸 배제하고 항변이나 변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로 누적도 있고 또 쿠팡의 특성상 새벽 배송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야 되는데 같이 봐야 되는데 그냥 일하는 시간, 휴게 시간 이런 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 만일 과로사가 입증되면은 어떻게 당연히 배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입증까지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게 안타까운 점인데. 아까 1차 부검 소견은 과로사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그렇죠. 과로사가 높다고 하는데 아마 피고 측, 그러니까 쿠팡 측은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 항변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쿠팡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모든 걸 원고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물론 1차 부검이 소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반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란 과정 자체는 유족들에게 상당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고 이 쿠팡이라는 업체가 아마 좀 추정하기로는 잘못을 시인하면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배상 의지가 있었다라고 기계적으로 인정을 받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기업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에 나서
나서야 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로사로 사망을 했다. 그걸 입증하려면 유족들이 나서서 입증해야 한다 이 말인데 그렇죠. 유족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을 테고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는 평상시 지병이 없었다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입증하는 거는 상당히 그 사망 직전에 사고 직전에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 통상 입증을 하는데 오히려 이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휴가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결과만 그 입증한테 유리한 것 같고 유족한테 나머지 부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였지 않습니까? 네. 당시 청문회에서 기업 오너들에게 그러니까 정치권에 뇌물을 갖다 바친 오너들이죠.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다 바친 그 오너들에게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준다고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한테는 10원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기업 그 정치권 내는 그렇게 뇌물을 갖다 줬느냐. 큰 돈을 갖다 주느냐. 이렇게 질책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도 어쨌든 기업들은 이렇게 누가 봐도 과로사인 것처럼 보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 되면 앞으로 그 반복되면 계속 책임질 여지가 있으니까 뭐 원처에 최초에부터 이렇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과로사 또 산재 뭐 대한민국에서 1년에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인권 우리가 말로만 인권 하는데 노동 현장에도 당연히 인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이 살아야죠. 죽으면 안 되죠. 예, 오늘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